창업자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의미냐? 신은 창조를 하잖아요. 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크리에이션이 뭐냐? 아무것도 없던 기반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서울대 기술지주 서포터즈다 보니까 서울대 기술지주와의 인연을 엿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서울대 기술지주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서울대 기술지주는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정말 물질적 지주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서울대 기술지주고요. 네. 사실 저희는 공동 창업자 군 그리고 지금도 직원 중에 서울대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생각은 서울대 기술지주는 서울대 출신한테 투자를 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투자를 해주시고 계셨고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첫 번째 시드 펀딩을 할 때부터 투자를 해주셨고 그때 그 카카오 벤처스와 은엔젤스와 함께 같이 투자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중간에 브릿지 한 번 그리고 시리즈 A 할 때까지 총 3번에 걸쳐서 투자를 계속 해주셨고 사실 저희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확신을 가지고서 저희 라운드를 할 때 리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서울대 기술지주가 없었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진짜 올 수 없었다라고 확신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런 그 엑셀러레이터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이 그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옥순환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언제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연결해 주려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기술지주와 협력하면서 처음엔 기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뭐 긍정적인 점이나 아니면 뭐 흥미로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사실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초기 투자를 받으면 이분들을 통해서 엄청 많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Y 컴비네이터 같은 모델을 이야기를 들었고 뭔가 여기에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술술 풀리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헛된 기대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엑셀러레이터들이 포트폴리오에 몇백 개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Y 컴비네이터처럼 작은 투자를 받으면서 엄청난 지분을 내놓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한 팀이 돼서 뭔가를 하는 거는 투자를 받고 나서 보면 그건 불가능한 거였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또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관심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게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조금 조심스러워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약간 대면하게 되고 그냥 의례적인 보고 과정만 거치게 되는 그런 남도 아니고 뭐 하나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되기 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서울대 기술지주의 옥순환 대표님이 정말 이 스타트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분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제가 목 대표님이 어떤 저녁 약속이 있는데 브리징과 연결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만사세 쳐놓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뭔가 끈끈함이 좀 있고 최근에도 이제 이번에 또 그때 뵀었던 그런 행사에 있어서도 금융기계 같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 힘든 이런 대표님하고도 연결을 해주신다거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협업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해주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의례적인 행사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대표님들이 그렇게 같이 뛰어들어서 열심히 뛰어주지 않으세요. 이건 이제 심사역 분들이 해주시는데 그 심사역 분이 하시기에는 좀 아무래도 워크스코프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같이 뛰어주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대 기술지주의 큰 매력인 것 같고 또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 좋아하듯이 서울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기술지주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뭔가 저희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탄탄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또 심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기업한테는 그런 면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 측면으로 넘어가면은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해 계신데 처음 진출할 시장으로 미국을 고르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 진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천조국 시장을 뚫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는 과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뭘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워낙에 뭐 줌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똑같은 이유에서 가게 된 거고요. 일단 미국은 안경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20배 이상 더 큰 엄청난 큰 시장이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커스텀 안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맞춤이라는 것이 한국인은 사실 같은 인종이고 동북아시아의 거의 얼굴의 형태나 구성이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잖아요. 여기서 얼굴 형태의 다름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일부 예민하고 더 좋은 안경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메시지이지만 아주 일상적인 메시지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니즈가 작은 영역인 거죠. 근데 미국은 사실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멜팅팟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코높이 하나만 해도 정말 뭐 아시안의 코높이와 서양인의 코높이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미국의 안경원에 가보면 대부분 서양인에 그러니까 백인들에게 맞춰진 안경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미 소수 인종이 거의 50%를 돌파하는 그런 나라 다인종 사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시장에 다인종의 다양한 얼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커스텀 안경을 하는 브랜드한테는 이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미국을 무조건 가야 된다. 한국은 테스트 베드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브랜드를 만들고 실력을 가다듬어서 미국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창업 거의 6년 만에 미국에 매장을 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스타트업이 5년도 내다보기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그 브리즘이라는 회사가 5년 안에 뭐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네.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가고 싶은 방향은 안경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뭔가 되게 좀 성가시고 불편하고 이렇게 친근하진 않았다. 근데 저희가 안경을 정말 친근한 존재로 바꿔주고 특히 시력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진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커스텀 안경이라는 것이 되게 니치 마켓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취향을 가진 특이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이웨어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폴더블 폰을 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형태였던 거에 완전 스마트로 넘어오면서 PC랑 하나가 결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경도 지금은 완전 아날로그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 없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데이터와 디지털로 전혀 다른 형태를 만들었던 것이 이런 니치 마켓이 아니라 진짜 안경 시장을 바꿔나가는 그런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쌓은 이런 노하우 그리고 데이터 전 세계 어떤 안경 회사도 우리처럼 고객의 얼굴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고 특히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경을 만들었을 때 이분들이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알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서 그냥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곧 열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스마트 글라스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 얘가 그래서 몇백만 대 단위로 팔리기 시작하면 저는 착용감이 그 스마트 글라스의 보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거다. 아무리 나를 아이언맨으로 만들어주는 안경이 나왔다 하더라도 2시간 쓰면 막 너무 코가 아프고 귀가 아프고 그러면 안 쓸 거잖아요. 그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실제로도 지금 그런 테크 기업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눈 나쁜 사람을 위한 그 중에서도 안경에 불편을 갖는 사람을 위한 그런 아이웨어 테크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글라스 시대에 우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착용감과 쇼핑의 경험을 다 혁신할 수 있는 더 큰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회사 분위기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일당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서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한 명 한 명이 이 브랜드의 진정한 오너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역할을 최대한 넓혀야지만 빈틈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은 사실 수많은 사람을 때려 넣어서 이 빈틈을 메꿔 나가는 거고 스타트업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각자의 그 관심도와 오너십과 역량으로 이걸 채워야 되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개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율성과 권한과 책임이 같이 골고루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쉽고도 어려운 길을 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일 수도 없고 그 정도의 경험이 있을 수도 없고 그 정도의 관심이 있을 수도 없는데 이 조직이 앞으로 굴러갈 수 있는 힘을 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그 정도의 뭔가 에너지를 이제 끌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리더의 역할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각자가 진짜 주인이 돼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건데 또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맡겨놓을 수는 없고 계속 방향을 서로 조정해야 되고 또 이분들을 뭔가 업무 역량이나 이걸 스킬업을 시켜주기 위해서도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로 보일 수도 있고 쟤는 자율성과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디테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런 컨플릭이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일치가 되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있고 나의 이런 이야기가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거를 그 뭔가 본인의 의지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닐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향하는 조직 문화는 되게 수평적이고 각자가 주인이 돼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가는 거다. 그러다 보면 저의 이제 경영 철학은 좀 거창한 이야기지만 나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될까? 너무 앞에서 막 미친 듯이 끌고 가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방관해도 안 되고 그 적절한 코치로서의 그런 역할 또는 방향 제시에 있어서 뭔가 디렉션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당백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네요. 대표님은 그러면 계속 창업하시면서 좀 오랜 기간 창업을 하셨는데 대표님 삶에 있어서 창업이란 무엇이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되게 건방진 이야기인데 이건 또 우리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내용이기도 해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업자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의미냐? 신은 창조를 하잖아요. 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크리에이션이 뭐냐? 아무것도 없던 기반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술가들, 예술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또 하나는 창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다르냐? 예술가는 내가 꿈꾸는 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건 안 받아들여지건 그냥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되게 큰 협업이나 뭐 많은 고용이나 이런 걸 갖고 오진 않아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기 전에 뭔가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큰 이제 빅네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되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창업자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이제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시장에 챌린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창업의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의 결과가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션의 레벨이 이쪽이 훨씬 높다.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세상을 바꾼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건 기업이잖아요. 그 나라의 국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느냐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 진정한 크리에이션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것이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에이션에 도전하다가 80%는 없어지고 나머지 20% 중에 또 80%는 겨우겨우 그냥 살아있는 수준이고 그 중에서 20% 정도 마지막 극소수가 이제 진정한 기업으로 가서 이런 사회에 진짜 기여를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난이도는 매우 높지만 일의 속성과 의미에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시면 진짜 그 책임감과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님만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실까요? 예, 사실 저도 사업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난관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서 살아왔고 실제로 동료 창업자들 이렇게 보면은 심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훨씬 일반인보다 많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루틴화 시키고 있는 삶의 방식은 주말에는 가능한 제가 좋아하는 등산, 명상, 요가 등을 하면서 세상과 떨어지는 시간,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주말에 단 몇 시간이라도 저는 산에 가요. 그래서 저희 집도 지금 북한산 옆으로 이사 간 지 한 15년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저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서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다시 받고 나의 분노 게이지를 좀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리는 그런 루틴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창업자분들에게도 제가 늘 추천드리는 거는 요가, 명상, 그리고 등산이나 러닝,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결국 사람이 되게 힘들 때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이 어려움의 바닥이 어딘지가 잘 안 보일 때, 그리고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일 때 그 불안감 때문에 더 깊이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내가 확실히 갖고 있다면 약간 든든한 백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지만 이번 주말에 내가 저 산을 갔다 오면 난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라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훨씬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꼭 이러한 본인만의 활동, 자기의 에너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활동을 꼭 만드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창업을 안 하셨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이고 해피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거는, 이것도 역시 창업하고 비슷한 영역이긴 하지만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 트럼프도 사실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늘 관심이 있었던 영역은 건축이거든요.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부분이고, 그게 또 엄청난 밸류를 또 창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트업 씬에 들어오거나 마케팅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네임드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창업으로 갔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학생 독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예비 창업가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요청이신데, 옛날에는 차라리 대학교 졸업한 지 몇 년 안 되고 이랬을 때는 후배들한테 되게 자신 있게 조언을 했어요. 내가 아는 게 이 정도면 많이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자신 있게 조언을 주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업의 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소를 갖춘다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근데 또 지금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게 또 계속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그냥 지치지 않고 본인의 신념대로 계속 꾸준히 나가는 과정이 사업의 과정인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 아마 90% 이상은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것이고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인데, 그런 경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정적이어야 되고 모든 게 오거나이즈가 되어 있을 때 본인은 해피하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창업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예상치 못한 챌린지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기질과 성향이 뭐냐에 따라서 창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나는 창업을 할 거야 하는 건 이거는 삶을 건 잘못된 도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여쭤봐요. 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너무 큰 고민이 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밤에 잠을 잘 잡니까? 저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창업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도 누우면 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다시 에너지를 얻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아마 그분의 정신과 몸이 같이 되게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잠들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고 있어야 이 길을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안 맞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조언인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늘 브리즘의 박형진 대표님 모시고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